원장님을 비롯한 내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께서는 기념 촬영을 위해 곧바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님, 그리고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구 물가고용부장님, 그리고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님 두 분과 또 발표를 해주실 세 분께서 함께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요를 마치시면 세미나의 첫 순서인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기념하는 사진 속 모습이 예쁘게 담길 수 있도록 활짝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빈께서 도요를 마치시면 세미나의 첫 순서인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을 기념하는 사진 속 모습이 예쁘게 담길 수 있도록 먼저 활짝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념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은행과 KD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동시장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총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국은행 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동철 KDI 원장님, 모두 연설을 해주실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님과 각 세션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KDI와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 숙명여대 박윤수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금통위원들과 여러 교수님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은행은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기에 왜 한국은행이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노동시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빼고는 거시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는 중앙은행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노동공급 감소와 회복 과정은 각국의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행은 지난해에도 경기 변동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슈를 살펴보았지만 올해에는 보다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KDI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노동시장 세미나는 노동시장과 거시경제 연구의 전문성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KDI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노동시장에 관한 공동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KDI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 경제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서영경 금통위원님의 모두 연설과 3편의 논문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들을 다루고 있고 모두 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기에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자 장사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은행과 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창용 총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조동철입니다. 한국은행과 KDI가 공동 주최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행사 준비에 힘써 주신 많은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를 출범시켜 주신 이창용 총재와 세미나의 사회화 발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어인 노동시장 구조를 일반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취직, 퇴직, 일하는 방식, 임금이 결정되는 기제 등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인이 된 후 한평생 살면서 맞닥뜨리는 경제행위 대부분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영향은 노동시장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구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이제는 모두 다 꽤나 지쳐가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와 성과에 대한 전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에 몰입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실제 한평생 노동시장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는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교육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으로 사교육과 입시 경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출산율 문제까지도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개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관행이 변화하지 못하여 많은 분이 자신의 주 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인터넷 혁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초기 단계의 발상에서 비롯된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 효율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 및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 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이 누적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기 순환적 성과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항상 인식되어 왔으며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화당국에게 지극히 중요한 과제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은행은 국가 띵크탱크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경기 순환적 의미 이상에 대해서도 KDI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오늘 세미나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일부분만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한국은행과 KDI가 노동시장 연구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업을 지속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철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관해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은행 서영경 금융통화위원님의 모두 연설이 있겠습니다. 위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은행 서영경입니다. 먼저 오늘 환영사를 해준 이창용 총재님과 조동철 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무엇보다도 오늘 세미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물가 고용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지난해 4월의 세미나에 이어 2차 노동시장 세미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플레이션과 고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고용시장 변화와 그리고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고용시장을 이슈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과의 관련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팬데믹 이후의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경험했듯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고용과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또 장기적 시기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노동시장이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성장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도 고용시장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고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오늘 발표될 3편의 페이퍼의 어떤 큰 배경, 흐름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거시경제적 영향, 항의 과제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입니다. 첫 번째 구조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취업자 수는 그동안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팬데믹 이전에 연평균 한 34만 명,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50만 명의 인구 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22년에 82만 명을 정점으로 작년에 33만 명, 그리고 올해 23만 명, 내년에는 10만 병대 후반,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만 병대 초반으로 노동 공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공급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 이상 64세 이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인구 자체가 22년부터 절대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1차와 2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로 인해서 고령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경활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사국에서 인구 코호트와 그리고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전망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전망해 보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취업자 수 증가, 구조적 증가는 평균 31만 명이었는데 향후 5년간 그 숫자가 17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약 14만 명 정도 둔화되는데 인구 요인이 한 6만 명, 마이너스 6만 명, 그리고 평균 경활률의 하락 요인이 한 마이너스 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요인이 경제 노동 공급의 감소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다만 고령층의 경우 노동 인구 자체가 증가를 하고 또 여성층의 높은 경활률이 이어지면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노동시장의 두 번째 구조 변화는 노동시간의 감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1인당 근로시간은 이제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특히 2016년도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계기로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 선호가 증가했다든가 또는 여성, 고령층의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업종별로 그리고 연령별, 성별로 구분해 보아도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가 크게 차이가 없어서 주 52시간 도입이 결정적으로 이 노동시장 감소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당 근로시간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총 근로시간, 그러니까 이제 1인당 근로시간과 총 근로자 수를 곱한 이 총 근로시간도 감소를 해서 2016년 대비 최근 근로시간 수준은 한 4%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령층과 여성 그리고 이제 비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총 근로시간이 다소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부문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런 근로시간의 감소가 우리나라 빠른 실업률 하락에 또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해서 작년 4분기 2.6%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한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1인당 근로시간이 빠르게 감소한 그런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과거에 2교대로 이제 하루에 2명이 필요한 업무가 3교대로 3명이 필요하게 되면 기업은 해고를 줄인다거나 퇴사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노동시간 감소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증가는 지금 좀 그 추세가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구조 변화는 고용의 미스매치를 둘 수 있습니다. 노동 수급의 미스매치는 여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은 수직축에는 노동 수요를 나타내는 빈 일자리율, 그리고 수평축에는 주로 노동 공급을 나타내는 실업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베버리지 곡선을 보면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좌하향 이동했습니다. 주로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 공급이 증가한 것이 이제
그러면서 그 매칭 효율성이 증대되고 수급 매치가 완화된 그 결과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초록색 점이 작년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작년에는 노동시장의 이런 구조적 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뭐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둔화되면서 비닐자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이 선을 따라 좀 하향 이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의 베버리지 곡선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 이후에 대퇴직 현상 그리고 뭐 이민의 감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그리고 이제 노동 수요는 증가하면서 베버리지 곡선이 우상향 이동했는데 최근에 초록색 점을 보시면 실업률은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 노동 수요의 둔화가 다소 나타나면서 수직적으로 이 점들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의 수급 매치를 업종별로 보면 가운데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이 선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노동 수급의 구조적 미스매치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왼쪽의 제조업과 오른쪽의 비대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 선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최근의 점이 이 빨간 점이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한 타이트니스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술 수준으로 나눠보더라도 오른쪽의 저기술 서비스업은 베버리지 곡선이 좌하향 구조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수급의 미스매치가 좀 완화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고기술 서비스업은 선의 변화가 없고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높은 이 수급의 어떤 타이트니스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더 세분해 보더라도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선의 변화가 없고 도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같은 저기술 부문에서는 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의 한계로 더 자세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 그 고용 행정 통계를 이용해서 좀 직종별로 더 세분해 보면 이 초록색 점은 좀 고기술 업종이고요. 이 파란색은 좀 저기술 업종으로 구분이 된 것인데 이런 화학 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와 같은 그런 고기술 업종에서 그 미스매치가 어떤 타이트니스가 좀 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이나 청소, 돌봄 서비스 같은 이러한 저기술 업종에서도 일부 저기술 업종에서도 그 노동의 타이트니스가 좀 더 심화가 되고 이러한 좀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저기술 부문 그리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이런 업종에서는 좀 더 노동의 타이트니스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션 1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노동 공급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축소, 또 수급의 미스매치를 설명드렸는데 거시경제적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회계를 통해서 1인당 GDP 증가율을 분해해 보면 생산 가능 인구의 둔화와 1인당 근로시간 감소는 이미 우리나라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그동안 상승하면서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평균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될 전망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생산성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GDP를 총 취업자 수 또는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노동 생산성의 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여 오다가 팬데믹 직후에 굉장히 빨리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조금 이후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그 저생산성 부분이 고용이 감소하면서 그 소위 구성효과, 컴포지션 이펙트에 의해서 노동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없어지면서 다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상당히 둔화된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 표에 미국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일종의 어느 정도의 그 산업 구조 조정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AI를 중심으로 고기술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반등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선영 박사는 이제 우리나라 팬데믹 위기에 청산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영업자 수를 보면 과거 카드 대란 금융위기 시에는 자영업자가 감소됐다가 팬데믹 위기 시에는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이 노동공급 감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가 좀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동공급 감소가 임금 협상력 증가로 이어져서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와,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수요 감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최근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두 가지 압력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가 분석팀에서 이동재 박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업률은 좀 이제 구조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빈일자리율과 또 V over U 갭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걸 아주 단기적이지 않고 2010년부터 1사분기부터 2023년 4사분기까지를 실증 분석하더라도 유의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지난 1년간의 근원 물가의 하락, 그래서 이제 2022년 3, 4분기부터 작년 4, 4분기까지 물가가 한 이제 1%포인트 정도 근원 물가가 그렇게 하락했는데, 그 흐름의 한 절반 정도를 이 V over U 갭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가 방정식에 쓰는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수입 물가 이런 변수들은 포함되지 않고 단순하게 이 노동시장 변수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본 것이지만,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그런 실업률 갭 이외에도 참고로 이 변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드렸고, 향후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노동시장의 향후 과제는 아까 조동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광범위한 이슈라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늘은 이제 고령화, 여성 이슈, 그리고 고용의 양극화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활용도 제고가 시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벌써 이루어져서 이제 950만 명의 1차 베이비 부모가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 64년부터 74년생 인구가 1차 베이비 부모의 한 950만 보다는 좀 적지만 거의 700만 명을 넘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 인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출산 해결도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지만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이게 청장년층의 어떤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제 고령 인구의 어떤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도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 부분 고용을 통한 보다 신축적인 어떤 제도, 임금 체계 또는 노인 벤처의 지원 등을 통해서 보다 생산성 있는 어떤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 고용입니다.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많이 보신 그래프지만 저 왼쪽 그래프에 보면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인데 20대 후반에 그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시면 저 회색에 있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떨어졌다가 40대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임금 격차가 그 4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다시피 경적 단절이 발생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임금 수준의 고용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초기에 어떤 여성의 그런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라든가 일가족 양립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비혼, 만혼 이런 부정적 현상과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은 그 사회적이고 뭐 분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중차대한 이슈라는 그런 우리가 좀 절박한 심성을 가지고 이슈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여성 고용 통계를 보다가 좀 특이한 걸 본 것은 왼쪽에 보듯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5년까지는 한 1.3, 1.2에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2016년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 한 0.6대로 거의 절반으로 갑자기 수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때 이제 전세 자금에 대한 전세 대출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이 늘어나면서 전세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비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뭐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2010년 중반에 갑자기 저런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오토 교수가 설명했듯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중숙년 그리고 반복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숙년과 저숙년 고용이 늘어나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저숙년 비중이 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양극단에서 어떤 수급의 미스매치가 심하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또 추가로 언급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국인 고용자를 우리가 도입을 허용을 해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고요. 오늘 세 편의 그 페이퍼의 발표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보다 건설적인 그 토론과 그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영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오늘 세미나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최민석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최민석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그리고 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돌봄 서비스란 간병과 육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돌봄 서비스 부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이를 돌보고 노인을 간병하는 일은 기술이 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즉,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인데 반면에 이 일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또 육체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좀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노동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등으로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도 이용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 수요 계층이 아무래도 젊은 가구나 혹은 노령 가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서 그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더욱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간병 파산이라든지 심지어 간병 지옥이다, 간병 살인이다 이런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저출산이 더욱 문제가 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육아 비용 부담이 이렇게 지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그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더욱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노인 간병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부분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즉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돌봄 서비스 부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 부분의 인력난은 이대로 두면 앞으로 한 20년쯤 후에는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100만 명 혹은 그 이상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비용 부담도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서, 예를 들어 개인 간병비와 같은 경우에는 고령 가구 소득의 이미 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심해지다 보니 각종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인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입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나 혹은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서 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산해 보면 GDP의 3% 이상이 이를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문제의 시급성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을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비용 부담을 낮추기 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인 요건들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 가구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어떤 사적 계약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 허가제를 좀 더 확대해서 대상 업종의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돌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다소 낮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을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돌봄 서비스 부분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난입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 부분의 인력난은 상당히 심각하고, 더 문제는 최근 들어서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앞에서 서영경 위원님의 그림 발표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있었지만 여기서 세로축은 각 업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비 그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위쪽에 위치한 업종일수록 현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돌봄 서비스직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인력난이 심한 업종인 농림어업직에 이어서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돌봄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업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돌봄 서비스 부문에 구인 공고를 내더라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인력난이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노동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해 본 것인데, 여기서 구간으로 나타난 이유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즉 간병 수요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65세 이상 인구의 변화가 제일 큰 요인일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고령층의 변화가 더 클 것인지, 그리고 육아 관련된 수요에 있어서는 어떤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와 같은 가정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인데, 어쨌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시면 돌봄 서비스 중 노동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돌봄 서비스 부분 노동 공급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더라도, 예를 들어 현재의 인력난이 그 부분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이 부분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 공급의 증가는 사실 노동 수요의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노동 공급 부족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가장 어떤 최소 한 60만 명 정도 수준에서 최대 155만 명까지 그 공급 부족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오른쪽 축 기준으로 보시면 그 말을 다시 해석했을 때 어떤 노동 공급이 2042년에는 수요의 어떤 30% 정도밖에 충족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난은 자연스럽게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병 부분부터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선을 보시면 이게 간병 도우미료의 최근 증가율을 보여드리는 건데, 명목 임금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해 왔고 특히 그 차이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노인 가구는 사실 이걸 직접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자녀 가구가 이를 일부 분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간병비 수준이 40, 50대 가구의 중위소득에 비해서도 사실 60%에 가깝기 때문에 자녀 가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은 육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사 도우미료 역시 명목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해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만약에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최소 10시간 정도의 육아 도우미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30대 가구 소득의 50% 수준입니다. 즉 아무래도 자녀 양육 수요가 많은 30대 가구가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의 소득의 절반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심각하다 보니까 각종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간병 부분을 보시면 요양원의 경우 노인들은 좀 가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사실 대부분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수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봄 서비스 부분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요양원들이 어떤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저 인력만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요양을 더욱더 기피하게 되는데, 반면에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노인을 집에서 모시게 됐을 경우에 장기 요양 보험이 커버해 주는 그 시간 외에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비용이 증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요양원의 입소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고 또 혹은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노인 간병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본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홍신을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노동수급 전망 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추정을 해본 것이 여기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특히 이 붉은색 그래프는 평균 임금을 적용한 그 손실 규모 추정 결과인데, 이에 따르면 2042년에는 최대 그 손실 규모가 77조 원, 이를 GDP 대비로 환산하면 약 3.6%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육아 비용 부담이 너무 증가하게 되면은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맞벌이 부부가 너무 높은 육아 비용 부담을 직면했을 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사람은 일이냐 혹은 육아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 여성의 월소득 분포를 저희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사실상 80%에 이르는 그 여성들이 육아 비용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택에 직면했을 때 퇴직을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 30대 유자녀 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경우를 보면 사유의 50% 정도가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내 노동자를 어떻게 좀 더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최대 155만 명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또 이 부분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이 직종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내 노동자를 이쪽 부문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즉 임금 상승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 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용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물론 로봇이나 그런 IC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 부분의 생산성을 높이면 노동 수요의 증가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겠지만, 현재 기술 수준이라든지 특히 이런 대면 서비스업, 특히 돌봄 서비스업 부분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력의 그런 대체가 일어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라는 것은 어떤 근로를 조건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체류를 의미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영구적인 거주와 연결되는 그런 이민 정책과는 다소 어떤 노동 공급 효과라든지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좀 분명히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을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이 완화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고용 자체가 확대되기가 좀 어렵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홍콩 같은 경우를 예를 보시면,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임금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도 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서 그 임금 수준이 확 낮아지면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히 0에서 5세, 즉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그 기간 중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병을 사례로 들어보자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사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어떤 부모의 간병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가족 그 자녀들의 노동 제약이 제약되던 그 효과가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사라졌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실적인 그런 국내법이라든지 ILO와 같은 국제 협약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국인을 도입하되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이제 이런 제약 요건 하에서 좀 현실적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물론 어떤 좀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기는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림으로써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사 사용인과 꽤 유사한 방식으로서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들에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나 혹은 간병 도우미에게 제공되는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물론 이렇듯 낮은 임금과 관련해서 어떤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실제 조사들에 따르면 그 해당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업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서나 그런 주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입주 방식은 조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조합이 공동 숙소를 제공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사용자 조합이라는 걸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이 방식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적 계약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 숙소를 이용했을 경우에 좀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개별 가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관리 감독 이슈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그 공동 숙소의 관리자가 역할을 좀 확대한다면 어떤 서비스 중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개별 가구와의 그런 사적 계약 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가구에게 외국인을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시면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외국인이 어떤 이탈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보증금을 몰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개별 가구가 외국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두 번째 방안은 현행 고용 허가제를 확대하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 돌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좀 더 낮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용 허가제란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인데 현재로서는 제조업이나 농림업과 같은 약간 좀 제한적인 업종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의 대상을 좀 고용허가제의 대상을 돌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제도 하에서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의결하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업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을 좀 낮게 적용하는 문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사적 계약 방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가 요양뿐만 아니라 요양원과 같은 그런 시설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업종이나 산업 혹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이 돌봄 서비스 부분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최저임금을 다소 낮게 적용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종사 중인 내국인 내 소득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국인은 돌봄 서비스 내에서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동을 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임금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육아 도우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조선족 분들에 비해서 내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높은 임금을 받고 계신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언어적이나 이런 이점을 생각하면 그 임금 격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서비스 부분의 인력난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데요. 따라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도입하고 또 동시에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고용 허가제를 확대해서 돌봄 서비스업을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되 이 업종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다소 낮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걸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 방식이 정말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누군가는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돌봄 서비스 부분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직면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또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시드린 이 두 가지 방안이 앞으로 돌봄 서비스업의 어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민석 과장님 멋진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질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무대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열띤 토론을 보여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고용부 이정익 부장님과 토론을 함께하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정책학과 김현철 교수님과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권정현 연구위원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셨던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최민석 과장님까지 네 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익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발표에 더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진행을 이정익 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토론 진행을 맡은 한국은행 물가고용부장 이정익입니다. 최민석 과장님께서 오늘 발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기 앉아서 볼 때는 준비하신 만큼 발표를 잘 하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슬라이드도 조금 이렇게 내용도 좀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조금 반영이 덜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티 안 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민석 과장님께서 해주신 오늘 그 발제해주신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돌봄 서비스 업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그 영유아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그리고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마 그 전자에 대해서는 그간 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에 반해서 후자 문제에 대해서 좀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논의가 좀 덜했던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후자 즉 노인 돌봄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갖다가 좀 환기시켜 준 점에서 오늘 발표가 좀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크게 뭐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문제점을 어떤 심각한 인력난과 높은 비용 부담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요건을 고려해서 두 가지 방안을 갖다가 조금 예시적으로 좀 제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최 과장님 발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과 KDI 권정현 연구위원님을 모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세션 토론자로서 이 두 분보다 더 적절한 전문가를 아마 찾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교수님은 현재 홍콩 과기대 경제학과와 정책학과에 재직 중이신데 주로 보건, 복지, 돌봄, 교육, 노동 이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권정현 박사님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에서 보건경제와 노동경제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현재 토론을 위한 시간이 뭐 한 20여 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두 분 전문가께서 한 8분 정도, 10분 이내에서 한 8분 정도씩 토론해 주신 후에 발제자이신 최 과장께서 두 분 토론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플라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김현철 교수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현철입니다. 저는 의사이자 경제학자로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 보건, 이 휴먼 캐피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약은 다 해주셨으니까요. 먼저 큰 틀에서 그 보고서에서 보고서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돌봄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설화입니다. 시설화 1, 2세 영유아의 9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요.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그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가사도우미 임금 문제가 지금 가장 디베이트가 심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을 그대로 준다 그러면은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하지만 다른 방안들을 찾는다면은 월 10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 100만 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 과장님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대략 그 중산층 가정, 그러니까 여성의 중위소득의 약 3분의 1 정도의 가사도우미의 비용이 들었을 때 가사도우미의 가사도우미의 그 디맨드가 무척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만 원 혹은 뭐 250만 원이 가사도우미의 임금으로 결정된다면 그보다 최소한 3배 정도, 2-3배 정도 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오늘 논의했습니다. 가사 사용인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예외 조항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서 좀 그런 현행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규모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안도 제시했는데요. 또 한 가지 안은요. 정말 최저임금을 지금 현행대로 준다면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의 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요. 이미 시간제 돌봄 사업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돌봄 비용의
대략 15%에서 많으면 85%까지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제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출국의 입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필리핀 노동부의 송출국 입장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요. 대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격은 뭐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필리핀 정부에서는 100만 원, 뭐 80만 원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을 이제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이제 다른 이제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이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뭐 임금을 좀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불법 체류 방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좀 나왔는데요.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가사도우미로 일하다가 다른 자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방안보다는 가사도우미를 비자를 따로 만들어서 그 고용 상태가 이루어지는 한 체류 기간에 대해서 아예 그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제 10년, 20년 일할 수 있는 것과 현행 우리나라 E9 비자는 이제 250만 원, 300만 원을 벌지만 기본 3년, 최대 뭐 5년 좀 안 되는 시간까지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비자와 좀 더 높은 비용으로 짧게 일하는 비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불법 체류를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세요. 또 하나 내국인 가사도우미 혹은 육아도우미의 보호 문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현행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의 하이 퀄리티를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딱히 이거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육아의 질을 올리는 거는 좀 실효성이 좀 적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홍콩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홍콩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반드시 전일제로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요. 파트타임을 예를 들어서 오전과 오후 근무를 두 개를 동시에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내국인은 같은 돌봄 서비스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약간의 이제 레이버 마켓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내국인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동시에 이상적인 사회는 우리가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은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일에 매진해야 될 상황에도 아이가 제대로 된 돌봄을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했을 때 많은 노동경제학 연구에 의하면요 부모가 선택 가능했을 때 아이의 아웃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계속 반드시 동반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이 보고서에서 약간 아직 부족한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기존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부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 제도들과 향후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십시오. 네,
또한 우리가 그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여러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제 이 그림이 홍콩의 일요일의 중심가 풍경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홍콩의 중심가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국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람들은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이렇게 이런 그림만 보면은 뭔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콩이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이후에 그 전체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졸 여성의 경우에는 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그 어떤 노동 정책이 대졸 여성의 레이버 서플라이를 25%포인트 올리는 이런 정책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책 실험을 통해서 외국인 여성의 레이버 서플라이, 그러니까 경단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지만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 실험 기법을 이용해서 정책 실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김현철 교수님께서는 홍콩에 계시면서 실제로 아마 가사 도우미도 아마 써보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체험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를 갖다가 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권정현 박사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DI 권정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구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한다든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가구 구조의 변화로 공적이랑 시장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향후 가장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인데 단순히 수요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의 풀 자체가 축소되고 있어서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발표와 김현철 교수님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돌봄 서비스의 높은 비용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유발하는 그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를 하면은 이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 돌봄 노동자 확보를 통한 비용 절감과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돌봄 서비스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층위와 유형이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발표에서는 이것이 좀 뭉뚱그려져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돌봄 서비스를 나눠보자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나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개인 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가사 서비스나 현재 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발표에서 제시하신 그런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수급 불균형 상당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도와 외국인 인력 유입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외국인 인력 유입의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함께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주로 노인 돌봄이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주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토론에서도 이 분야, 노인과 관련한 분야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제 이주 돌봄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주 돌봄 노동자 공급이 탄력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다시 바꿔보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 이주 돌봄 노동자에게 매력적인 노동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주로 이제 송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이미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에 이제 인력을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들 나라와 EPA 협정을 통해서 주로 노인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들 국가는 이미 우리나라와 이주 돌봄 노동자 수입을 경쟁하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이주 돌봄 노동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들 국가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근로 조건, 임금 등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 그들 이제 이미 그런 이주 돌봄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처럼 낮은 임금으로 이런 충분한 이주 돌봄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보시는 그림은 그 일본 후생 노동성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분홍색 그 그래프 줄을 보시면 이게 그 일본 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정도 숫자의 그런 요양보호사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케어워커, 노인 돌봄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고 제시를 했지만 실제 매칭이 이루어지고 그 일본 안에 확보되는 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의 그 인력은 아래 분홍색 바로 된 숫자로서 굉장히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이주 돌봄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점은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민 정책이 아니고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 부분과도 관련되는데요. 일본이 그렇게 일정 기간 5년, 3년 이런 식으로 체류 자격만을 부여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만을 부여를 하고 영주권을 제공하는 등의 이민 정책이 아니라는 그런 접근은 상당히 그 이주 돌봄 노동자에게 우리나라 노동시장,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그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주 돌봄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주 돌봄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는 서비스 수급자, 그러니까 소비자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그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고려를 하고 미래의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고려를 할 때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값싼 노동력 활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 질적 수준 유지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주 돌봄 노동자의 숙련 관리나 일자리의 질, 고용의 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것은 결국에 이주 돌봄 노동을 활용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값싼 노동력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서는 이주 돌봄 노동자를 확보하기 이전에 서비스의 구체화, 제도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은 간병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간병, 특히 요양병원에서 주로 행해지는 간병 서비스는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간병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가 간병인의 역할인지, 어떤 업무가 간호사의 역할인지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간병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 기준, 직무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간병 업무가 불명확한 이 현재 상황에서는 간병 서비스 인력을 들여오는 것이 서비스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제도의 공식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질적 수준 담보와 관련해서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 돌봄에서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연령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한 결과인데요. 왼쪽이 내국인 요양보호사, 오른쪽이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 분포입니다. 우리가 이주 돌봄 노동자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는 현재 그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서비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클 텐데,
실제로 아직 이제 이주 돌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내국인보다 더 고령화가 심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숙련 수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외국인의 인적 특성을 이제 원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원하는 대로 확보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동반될 필요가 있고, 서비스에서 필요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과연 돌봄 노동 일자리를 선호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병원의 간병 인력에서 대다수는 중국 동포 노동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동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데 있어서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 동포가 더욱 선호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할 때 언어적인 제약이 있는 이주 돌봄 노동자가 충분히 질적 수준이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이주 돌봄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충분히 이제 고민이 되고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 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주 돌봄 노동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과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병이나 노인 돌봄은 신체적 부담이 굉장히 큰 일자리이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수준으로 이주 돌봄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종사할 것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허가업종 사업장을 이탈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선택을 방지할 장치를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보호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공적 제도로 운영되는 노인 돌봄에서 이주 돌봄 노동자 인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는 내국인 인력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돌봄 분야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어느 정도 대체 경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 경우에 내국인 인력 구축 정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내국인 인력의 구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국인 인력이 프리미엄급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의 가장 큰 부분들이 공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 시장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은 다른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 돌봄 노동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이 내국인 인력보다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를 하면은 돌봄 서비스의 질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현재도 있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보호를 우선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제 이런 이주 돌봄 노동자 제도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할 때는 내국인 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정현 박사님께서는 이제 외국인 인력을 돌봄 서비스 업종에 도입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라든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민석 과장님께서 김현철 교수님과 권정현 박사님의 코멘트랄까요? 그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부족한 연구인데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께서 정부 보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이 부분도 고려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정부가 보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거를 좀 외에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어떤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데 사실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자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쪽 다른 방향에 좀 더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이제 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례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그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그만큼 들어올 것인가 이런 얘기 지적을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본 사례가 아무래도 조금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사회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봤을 때 그렇게 공급이 좀 부족했던 이유는 물론 실제 공급 자체가 줄었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격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그쪽에서 보내고 싶어도 그 허들을 특히 일본어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 허들을 못 넘어서 좀 오는 경향도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어서 지적해 주신 그 질적 부분과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부분인데 어떤 질적 수준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공급을 좀 하기가 좀 어렵고 반대로 공급을 높이다 보면은 질적 수준이 너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동시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내국인들이 과연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쉽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업계분들을 조금 만나봤을 때는 그런 돌봄 서비스 내에서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좀 사업화하려는 노력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내국인이 언어적이나 문화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진출하는 데는 당연히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좀 약간의 어떤 교육적이거나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충분히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제 구체적인 부분, 예를 들어 비자라든지 또 이제 그 이탈 방지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문제를 고려할 때 따라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전문가라든지 실제로 이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과 어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아지면서 앞으로 좀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토론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그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플로우에서 총재님 뭐 한 말씀 총재님 손을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클로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입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는 저희 이 페이퍼 우리 최 과장님 하신 발표 잘 들었고 우리 팀들 논문을 계속 봤는데 오늘 뭐 두 분 토론하셨지만 권 박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이 논의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다 공동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제도를 했을 때 이 돌봄 서비스의 퀄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데려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거냐, 또 내국인들에 대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보호할 거냐. 저는 당연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 공급자를 어떻게 보고 공급을 잘하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대개 결론이 우리가 당면하는 이 페이퍼에서 보여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공적한 거 어떤 연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거는 거저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가 예측되는 대로 쭉 보면 그 갭을 전부 다 퀄리티도 유지하고 국내에 있는 내국인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다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공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KDI에서 펜션 리폼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펜션에 여기에 보호에 이거까지 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솔루션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권 박사님 지적하신 많은 문제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그 공급자적 시각에서만 보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문제는 왜 덜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다른 그 서비스 퀄리티가 있고 그것을 다른 가격에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줌으로써 이 문제가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거꾸로 그러면 그 문제를 다 해결
못하니까 하지 말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처음 얘기하듯이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그럼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의 제기를 했다, 이런 면에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두 분 코멘트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 좋은 다양한 코멘트 있는데 결론으로 부작용을 강조하다 보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걸로 결론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들어와서 가격을 좀 낮추는 쪽으로 가는 거가 정부가 타겟해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고 생각해서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결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려 주세요. 네, 지금 아마 정해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듣고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아주 돈을 많이 벌면은 비용 부담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프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하면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최 과장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아마 현실적인 문제로 맞닥뜨려지게 될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허들이라 그럴까요? 과제라 그럴까? 그런 게 있겠지만 오늘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이 어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어떤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토론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국은행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쉬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로비에 간단한 다과와 커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다가 10분 후에 다시 이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